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중요한 말들 가운데 일반 국민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발언입니다. 당선 첫날부터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은 포기한 듯 보입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쪽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 듯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봉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요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은 공약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국은 하루에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 숫자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처 수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머스크가 이끄는 도치는 대통령의 칭찬과 함께 종횡무진 공무원 해고를 이어갑니다. 연방법원도 14개 주정부가 한 도치 활동 중단 요청을 일단 기각했습니다. 주정부가 당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경우 조류 독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조차 해고됐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특정 스토어나 브랜드를 피하는 쇼핑객이 늘어납니다. 타겟, 아마존, 디즈니, 구글 등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밝히자 침략자 편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커멘트는 가장 부끄러운 커멘트라는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양보들을 보장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회사가 쿠데타와 정치 라이벌 독살 혐의 등으로 볼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을 기소한 판사를 트럼프 컴퍼니가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보면 미국 뉴스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강대국이니까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해질까 하는 것이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말하려고 해서의 발언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연방 공무원 해고도 워싱턴 DC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지금 큰 틀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는 그 본인들이 힘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뭔가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하게 보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약간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것과 잘 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잘 되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과 연관이 많기 때문이죠. 잘 되는 것은 그냥 간단히만 일단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왕이 되려고 하는 트럼프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도널드 트럼프 would be king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권력 집중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왕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는 정말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어느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력자들 다 마찬가지로 그 권력을 최대한으로 쥐려고 하고 그건 꼭 권력 남용을 하기 위해서만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본인의 비전이 있으니까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규제기관에 관한 대통령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말은 조금 교과서처럼 들리지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백악관에 예산관리국장이 있죠. 러스 볼트라는 분. 이분은 정말 중요하죠. 예산을 관리하니까 돈을 관리하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임기 1기에도 예산국장을 했고요. 이 러스 볼트에게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통신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의 우선순위, 대통령의 비전과 이 같은 기관들이 일치한다 하는 것을 보증을 해야지 된다. 아니면 이제 뭔가가 치고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무역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요. 어제 대통령이 뭐 PBS 같은 곳은 국민의 적이다. MSNBC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P통신도 국민의 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리하여 러스 보트라는 백악관의 예산국장은 임기 1기 때 예산국장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임기 2기의 청사진을 만든 아주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프로젝트 2025의 상당 부분에 어떠한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과 현실과 그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일치가 돼야지 된다. 정책 우선순위와 전부. 이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연방정부에서 줄 수 있는 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본인이 원했던 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아주 잘하겠죠. 이분이 프로젝트 2025에 쓴 것 가운데 한마디로 딱 한 줄로 요약해라 하면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부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방 공무원도 다 해고해봐야, 다 해고할 수도 없지만 200만 명을 해고해봐야 전체적인 예산의 4%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난 주말에 10,000명 정도 해고했고요. 그러면서 막 이거 잘하고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 돈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의 비전에 맞게 이걸 지금 구도를 바꿔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권력을 집중하는 것,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경제, 물가 잡기와 또 불법 체류자 대량으로 추방하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는 어제 션 해니티와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같이 앉아서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고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나 대통령이 이것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나쁘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2024년도 8월 달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창 선거 운동을 할 때입니다. 그때 눈만 뜨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기면 첫날부터 즉시 미국의 물가를 낮출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유 생산을 그냥 첫날부터 확 늘려서 물가를 잡겠다. 규제는 철폐하겠다. 오버타임에 대한 세금 면제도 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그냥 첫날부터 내가 다 잡을 거야. 그런데 지난 1월 달 것도 나왔고요. 지금으로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 자동차, 식료품 등등 조류독감으로 인한 달걀값이 아니라 할지라도 식료품 값이 조만간에 많이 내려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생각, 소비자들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현실이 되거든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션 해니티가요. 너무너무 두 사람을 계속 본인은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칭찬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지금 투 브라더스와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민주당이 말이야, 민주당이 참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간에 그 바로 직전에는 이제 션 해니티가 일론 머스크에게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국가 예산이 1년에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 시작한 직후, 그리고 너치라는 정부 효율서의 수장, 백악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면 누구예요 지금? 이 정부 효율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딱 그렇게 되고 나서 2조 달러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1조 달러라고 반으로 싹 깎았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7조 달러 가운데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빼고 국방부 예산 빼고 미국의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율 빼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7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조 달러를 줄입니까? 7천억 달러에서
반을 줄여도 얼마입니까? 3,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1조 달러 이것도 불과 몇 주일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있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nflation is back. I'm only here for 2.5 weeks. That was January. Inflation You were is there for a back. week. No, think of it. Inflation's back, and they said, "Oh, Trump inflation." I had nothing to do with it. These people have run the country. They spent money like nobody's ever spent. They were given $9 trillion to throw out the window. $9 trillion. And they spent it on the green.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죠. 데이라고 얘기하는 데이는 바이든을 얘기하는 것 같죠. 바이든 행정부가 9조 달러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과도 연관이 되는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처음에 얘기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look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어요. 커밍백 했어요. 트럼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 아무 관련 없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션 해니티도 옆에서 이제 뭐 2주일 반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다. 바이든 사람들이 누구도 써본 적이 없는 9조 달러를 그렇게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바로 인플레이션 삭감법을 사기라고 새로운 사기 역사상 최고의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분명히 어디선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액수 자체가 7천억 달러인데 1조 달러를 어떻게 줄입니까? 7천억 달러에서 30%를 줄여야 얼마고 50%를 줄여야지 얼마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첫날부터 내가 대통령만 되면은 이건 잡힐 거야.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직접적인 그 답변을 내놓지를 않고 다만 크게 뭉뚱그려서 미국을 내가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미국을 부자로 만들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게 나의 정책입니다. 초기의 그 강력함과는 이제 거리가 멀다 하고 우리는 이미 1월 달에 인플레이션 같은 거 뭐 가솔린값, 주택값 뭐 등등 식료품 값이 다 상승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3% 증가했고 12월 달에 2.9% 증가보다도 높아졌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심리, 소비자의 심리가 이제는 후보였을 때 내가 다 인플레이션 잡고 경제는 잘하겠지 하고 뽑아줬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조금 없어지면서 관세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관세가 미국 돈 버는 거라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물건값에 세금을 붙여서 그러니까 내가 돈 내는 거예요. 내가 돈 내서 정부가 갖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돈으로는 크게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기업과 부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며칠 전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모든 나라 다 25% 관세 붙인다고 했고 그리고는 지금 점검들을 하고 있잖아요. 4월 1일쯤에 자세하긴 발표가 나온다지만 어제는 이제 무슨 약품이라든가 자동차 또 반도체에 대해서도 25% 이거 다 한국과 연관 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물건값이 다 올라진다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모든 그 일정을 상원에서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인 하워드 루트닉을 이 상무장관으로 인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또 맡아서 하게 되겠죠. 트럼프 인수위원회도 이끌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되길 원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상무장관으로 이제 빠졌어요. 이 사람이 맡아서 하겠죠. 그런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에서 이게 현실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같은 일을 하는데 트럼프 관세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각오하면은요, 그 일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 데이터와 달리 미시건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하죠. 2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물가 인상 이런 거 인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런 물가가 인상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큼이 될 거야 하는 예상치 같은 것도 1.7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1.7%라는 것은요. 그냥 수치로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급등한 거랍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1979년도 이후에 3개월 사이에 당선되고 이제 3개월 됐잖아요. 가장 큰 폭으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막 걱정하죠.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때 어제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요. 내 탓이 아니라 바이든 탓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는 관세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래 대통령도 뭐 아니라고 하더니 그렇고 관세도 뭐 다른 나라에서 낸다고 하더니 미국에서 내는 게 맞나 봐. 내가 내는 게 맞나 봐. 이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럴 때 물가가 오르는 거 맞네. 그럼 난 봉급은 내려가지 않아도 봉급이 내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이런 것을 사람들의 받아들이면서 생활비가 비싸지겠어. 걱정을 하죠. 그러면 바로 이 미국 사람들은 봉급을 올려달라고 한답니다. 회사에서 회사 사장에게, 가게에서 가게 사장에게 봉급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회사 사장들도 그렇지 내가 유능한 직원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봉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지. 나도 시장 가서 장 보면 물가가 오른 거 뻔한데 어떻게 안 올려주고 일할 수 있겠어? 점심이라도 캐더링해서 뭐 이렇게 먹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봉급은 조금 올려받았어요. 또 물건이 비싸질 것을 예상을 해서 물건을 이제 또 재워놓기 시작합니다. 커피도 사놓고 커피 필터도 사놓고 휴지도 사놓고 그러면 또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공급보다 높아질 때는 또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때는요. 상승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에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로 관세, 미리 불안한 것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의 임금이요. 1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5.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의 20% 이상은 가격이 분명히 오른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는 뭐 예를 들어 휴지 같은 것도 오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럴 때는 좀 물건이 비싼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세탁기가 오늘 내일 하는데 이런 전자제품,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가구 같은 거 꼭 필요한 그런 비싼 물건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30년 만에 가장 높다. 이건 결국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소비자의 심리에 따라서 지금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올해의 물가 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셔야지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유용자 나라,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세계 최초 AT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왜 체포된 사람 숫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가? 또 뭐 여러 가지 연방 정부에서 지금 그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 우리에게 이렇게 돼서 또 나중에 수습이 되고 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 이렇게 연방정부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가르쳐는 줍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권력 집중 이것은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를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 대고 인플레이션에 아주 나쁜 정책을 지금 인플레이션에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세 같은 것을 들고 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우선을 더 머리에 두는 거겠죠. 인플레이션보다. 그리고 또 안 되고 있는 것이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경제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많은 분들의 뭐 특히 공화당이 아니라면은 가장 크게 지지했었던 그런 이슈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주 뭐 1,500명까지 하루에 잡아 뭐 이민 세관국에 그렇게 했고 한 명당 뭐 할당량을 73명으로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맥시멈까지 올라간 게 하루에 1,100명에서 1,100명에서 한 1,100명 정도 1,200명까지 올라갔었던 적도 제 기억에는 있는데요. 그리고는 거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서 2월 달에는 그게 이제 1월 달 초기였습니다. 아주 금방 1월 20일에 취임을 했죠. 2월 달 들어선 이게 이렇게 내려가더니 막 하루에 6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바이든 때에 바이든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는 또 많이 체포하고 있으니까 평균으로 해보면 이제 바이든 때보다도 오히려 덜 체포했다 하는 것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체포되는 사람의 숫자가 600명 아래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아예 오늘 몇 명 체포했다 이런 것을 발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뉴욕시의 에릭 아담스 민주당 시장처럼 그 불법 체류자 체포하는데 내가 어떤 힘이 되겠어 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컬에서 협조해 주지 않고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로컬 경제 자체가 어디로 따지고 가면 미국 경제의 바탕에 이민자가 아닌 경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상으로도 그렇고 경제상으로도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어제 제가 어디 BBC 방송에서 봤던가 11살짜리가 자살을 했습니다. 소년대. 왜 자살을 했냐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거 학교에까지 어린아이들 학교까지 11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다 퍼지거든요. 학교에서 그 아이가 이제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고 너희 가족은 다 추방될 거야. 엄마 아빠 다 추방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그걸 못 견뎌서 자살을 했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고 로컬에서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로스앤젤레스 인근이라든가 하면 이민세관국에서 와서 뭐 물어보고 하면 절대로 답변하지 말아라. 뭐 얼마 전에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하잖아요. 절대로 로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민 개혁은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포괄적으로 통과시킨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뭔가가 집행하기가. 이게 또 바이든 때 한 번 있었고 공화당도 양보를 하고 민주당도 양보를 해서. 그런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받지 마 해서 결국은 다 그냥 흐트러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로 불법 체류자들이 그냥 싹 300만 명? 이런 정도가 다 나가버릴 거라고 싹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기대는 이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흘 뒤에 이민 그 관세국이요. 뉴요크에 한 그 무슨 시푸드 해산물 업체를 유통업체겠죠. 급습해서 3명을 체포했는데 결국은 2명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추방은 지금까지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말로 그치고 있다. 뭐
오죽하면 날마다 몇 명 체포하는지를 요즘에 여러분 못 들으시잖아요. 발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체포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꼭 남미에서 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에서 온 사람, 아프가니스탄, 뭐 파나마 등등 이 사람들 다 지금 호텔에 갇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자 없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초당적인 어떤 뭐 비영리 법률 재단이죠. 이런 데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와주지 말아라 하고 행정명령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한 2만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부모 없이 미국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원에도 나가야지 되고 하는 그런 미성년자, 캘리포니아주에도 뭐 이미그런트 그 디펜더스 로 센터라고 해서 그런 뭐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는데 그 2만 6천 명 가운데는 아기예요. 정말 베이비도 있고 10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2만 6천 명 오죽하면 부모도 없이 혼자 여기를 올 수 있었겠어요. 부모가 너라도 살아라 하고 보냈다던가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이미 고국에서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또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뭐 비영리재단에서도 이런 거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이걸 완전히 전부 100% 멈출 경우 이 어린이들은 이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많다고 하고 또 청문회에 누가 도와줘야지 뭐 어디를 어떻게 가요? 아이들이 뭘 걸어서 어딜 갑니까? 법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추방 명령이 바로 내려진다 하는. 그래서 이 이민 추방에 대해서는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성공하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의 도시들이 다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방 판사가 트럼프하고도 연관이 있는 판사 같은데 워싱턴에 판사가 일론 머스크 이래서 판사는 판사라는 겁니다. 판사는요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증거와 어느 정도 훨씬 이상이겠죠. 증거와 본인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워싱턴 DC 연방 판사인데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성부가 연방 직원들도 해고하고 또 무슨 IRS나 소셜 시큐리티 이런 곳에 모든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이거 선출된 공무원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 등을 포함해서 워싱턴, 오레곤 다 포함됐어요. 14개 주의 검찰총장이 고소를 했는데 이것을 워싱턴의 판사가 타냐 추특한 판사 같던데요. 이거 아니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요청을. 왜 거부했냐면 그럼 14개 주정부가 이로 인해서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린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하면은 꼭 그 북한의 핵 파기 이걸 생각을 하는데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At least now. 지금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항상 법적인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판사는요. 오히려 또 반대로 중앙정보국과 국가정보국이 11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그럼 CIA, 국가정보국. 다 이제 국가정보국장도 새로 들어가고 했죠.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저 사람을 해고해야지 되겠어. 이걸 연방 법원들이 막았는데 그럼 누구를 해고하려고 했는가? DEI. 이걸 끝내라고 하는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끝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해고하려고 했고 해고를 했네요. 일단 해고를 했는데 이거 해고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추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뭐 휴직 뭐 행정적인 휴직 상태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해고된 직원들은 너무 자의적이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건 권력 남용이다 하고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연방 판사가 일단은 그 사람들 뭐 해고하면 안 된다 하니까 휴직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더치 팀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일론 머스크가 어제 제가 뭐 500만 달러 절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루 사이에 800만 달러인데 8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80억 달러하고 800만 달러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이거 혹시 실수로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요? 저처럼 숫자를 누군가가 잘못해서. 아니, 거기는 숫자 천재들만 있는데요. 완전 인공지능 엔지니어들. 뭐 어제 션 해니티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션 해니티가 그 사람들 도치 직원들 돈 뭐 안 받지? 했더니 뭐 일론 머스크가 아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일반 연방 공무원들과는 달리 뭐 몇백만 달러 연봉을 받는 사람이고 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뭐 숫자를 몰라서 혼돈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연방 공무원을 축소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립과학재단 하면 뭔가 연구하는 그 느낌이 팍 오잖아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자금도 지원을 하는데 어제요 168명을 해고했습니다. 168명이면 전체 그 공무원의 10%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뭐 보건원 1000명 해고 통지 받았고 국세청도 이번 주에 뭐 몇천 명 직원 해고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국세청도 지금 이번 주에 몇천 명 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식품의약국에 식품부서 국장이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이 식품의약국에서 해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식품 공급을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봤더니 거기에 질병통제국이 있잖아요. 애틀란타 질병통제국을 완전히 지금 흔들어 버리고 있다. 1000명이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신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써 있네요. 그 작은 제목으로. 해고 통지서에 이렇게 써 있대요. 당신은 공무원으로 계속 일하는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격 미달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 같은 이메일 통지를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이 공무원들이 질병통제국 공무원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은요. 에너지부 관련 나사, 우주항공국 다 에너지부에 속해 있잖아요. 핵도 에너지부, 우주항공국, 나사도 에너지부. 여기도 그러니까 당연히 휴스턴에 본부가 있으니까 350명을 해고를 했는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핵을 다루는 엄청난 사람들을 막 해고한 거예요. 도지에서 이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와서 10대 20대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해고를 한다 할지라도 28명밖에 안 나온다. 나머지를 다 복직시키려고 복직시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다는군요. 정부 이메일에 이 부서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연락을 하질 못했답니다. 다시 아니에요. 복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했다며. 그러니까 누가 해고시켜 놓은 거를 누가 복직시키려고 하는데 원래의 이 부서인데 접속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 여기 이제 국립핵안전국의 그 소속의 핵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불분명한 이유로 해고됐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 같고요. 농림부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 해고를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H5N1 조류 독감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계란 12개에 뭐 13달러인가 11달러인가 주고 그저께 샀다니까는요. 연방항공국은 숙청 수준이었죠. 레이더, 착륙, 내비게이션 시스템, 뭐 항법 시스템이네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무더기로 해고를 해서 관제탑에서는 해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통부 장관은 얘기를 하던데요.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림청과 국립공원 직원 3,000명, 적어도 3,000명. 이 사람들 다 강 같은 것을 패트롤하고 트레일을 청소를 하고 또 숲을 연구를 하죠. 어떻게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 국립공원을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더치에서 하는데 어제도 션 해니티도 브라더와 인터뷰하는 것 같다 했는데 그 전에 백악관이 아니 이 일론 머스크가 도치의 책임자도 아니고 그래서 뭐 특별한 권한도 없어.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 책임자잖아요. 누가 책임자냐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맹목적인 비용 절감이라고 할까. 비용 절감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도치가 오기 전에도
정부 감찰팀도 많게는 무슨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뭔가 좀 빼내야지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못 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디케이드 같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사기 같은 것을 없애려고 해보면 정치인들이 엄청 반대한답니다. 이건 또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막 그 정치인들에게 엄청 화내면서 표를 안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의 도찌에 이 같은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돈 전략이 안 되는데 돈 전략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1조 달러를 절대로 절약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절약할 수 있는 총 액수가 7천억 달러인데 어떻게 그것보다도 많은 1조 달러를 절약을 합니까? 7천억 달러에서 몇 퍼센트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뭔가 기름을 빼야지 되는 것도 맞고 너무 일 안 하는 사람을 뭐 이런 때 구조조정 해야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뭐 군합발로 쳐들어간 것처럼 해서 작용이 더 많을까? 부작용이 더 많을까? 지금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말씀 드린 김에 드릴까요? 올해 지금 연방 공무원 막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돈적으로는 워낙에 아무리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도 계속 지금 연방 정부의 사기가 너무 많아. 사기야. 완전한 사기. 그렇기 때문에 사기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1971년도에요. 리처드 닉슨이 가장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해서 닉슨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닉슨이 어땠냐면은 그때 이제 국세청장을 딱 새로 임명을 할 때가 됐는데 내가 말이야 국세청장의 자격이 이런 건데 하고 말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무자비한 놈인지 내가 확인을 해야지 되겠어. 내가 말한 대로 하고 국세청장은 내가 보고 싶은 세금 보고서를 다 들여다보고 나의 친구들은 쫓지 않고 나의 정만을 쫓을 그런 무자비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니 월터스가 국세청장이 됐는데 조니 월터스가 국세청장이 된 뒤에 닉슨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닉슨이 뭔가를 들여다봐. 제일 무서운 게 돈과 사람과의 관계죠. 리스트를 딱 줬는데 이 조니 월터스가 닉슨의 이 적의 리스트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닉슨 그것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언할 때 금고에 보관해 두고 있는 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결국 쓰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장으로서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닉슨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정치적인 보복으로 국세청을 이용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나쁘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독립적인 기구로서 좀 자유로웠다고 할까요?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는 좀 어느 정도 뭐 면역도 있었고 했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25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케빈 클리거가 지금 국세청 접근 권한 부여받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의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니까 사회보장국장이 뭐 미셸 킹이 사임하고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계속 이 젊은이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이 강도 이것들을 잡아야지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 공화당도 이런 거 필요해. 연방정부 뭐 좀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리 방법이
이것으로서는 연방정부의 살을 빼고 사기를 빼고 하는 그 개선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사기 중에서 연방정부에서 가장 많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의료비 분야죠. 당연히 의료비 과다 청구 같은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숫자 같은 거 딱딱딱딱 잡아내는 거 이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재무부가요. 연간에 2,330억 달러에서 뭐 아니면은 무슨 5천억 달러? 이 정도까지 낭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미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2조 달러보다는 훨씬 작은 건데 그래서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없애봐야 뭐 공무원을 감원해봐야 뭐는 되지 않고 그리고 사망자가 소셜 시큐리티를 뭐 청구하고 있다. 뭐 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라고 하던가요? 뭐 몇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 150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소셜 시큐리티를 청구하고 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숫자는 아주 작을 것이라고 재무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악의적인 것과 또 뭐 악의적이지 않은 그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지난달까지 국세청장이었던 데니 웨벨이 얘기를 합니다. 메디케어에서요. 가장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하는 게 자동 휠체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를 한답니다.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해서 별로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이거 사세요 해서 엄청나게 또 비싸잖아요. 비싸게 해서 누군가가 중간에 돈을 벌겠죠. 근데 이걸 일일이 들여다보는 걸 정치인들이 싫어한답니다.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필요해서 하는데 까다롭게 굴고 안 주고 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필요하지 않는데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유권자가 싫어하니까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업수당 청구라든가 메디케이드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실업수당 청구와 메디케이드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주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주정부에서 하고 돈은 연방정부에서 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죠. 빨리 계산하고 하는 그럴진 이론상으로는 또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미리 식별하고 미리 검사하는 게 가능하지만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요. 그 시스템과 법을 이용하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퍼플렉시티와 그리고 중국의 뭐죠? 갑자기 이름을 잊었어요.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2월 달을 흑인의 달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포를 했습니까?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확한 답을 선포는 했어요. 뭐 대단하게 뭐는 안 하지만 그런데 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딥시크가 더 심각했어요. 트럼프는 2025년도에 대통령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 흑인의 달을 선포한다 만다 할 권한이 없대요. 그리고 뭔가 퍼플렉시티도 꽤 괜찮은데 퍼플렉시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더 심각한 오류는 딥시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처럼 저는 이제 뉴스를 알고 이 인공지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문제를 넣은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인공지능이 식별하고 계산하게 하려면 그 부서의 시스템을 다 잘 알고 그 법도 다 잘 아는 공무원이 필요한 거겠죠. 경험이 부족한 몇몇 사람들이 국세청, 사회보장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봐서는 안 돼. 뭐 국세청장 같은 사람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성배와 같은 거죠. 그런 성배를 어린아이들이 마구 이럴 때는 그분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죠. 아무 정부의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국장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것에 마구 들어가서 이제 겨우 컴퓨터 사이언스 뭐 대학교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아이라거나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너무나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 다 지금 현재 공무원 망쳐야지 돼. 이렇게 한 아이들이 무슨 탐정 역할을 하면서 사기꾼들을 잡아내겠다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늘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사실은 러시아와 미국과의 리셋 버튼 누르기였었거든요. 여기 우크라이나와 유럽 빼고 어떻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을 하느냐. 보스턴 글로브는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엄청난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한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비난했다. 대만을 두렵게 한다. 우크라이나 다음엔 대만,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얼음이 깨지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스. 초대받지 못한 젤렌스키 얼굴을 크게 사진으로 실은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됐었다. 젤렌스키의 불만이 이상하다. 젤렌스키가 어떻게 우리를 빼뜨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젤렌스키를 향해서 3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잖아. 우크라이나가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할 수 있었어. 더군다나 여기다 이제 또 가짜를 쫙 붙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지난해가 선거해였지만 전쟁 중에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합니까? 그대로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57%입니다. 57%와 4%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원래 전쟁 초기에는 90% 넘었었던 적도 있지만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런던의 유로피언 개혁센터의 이안 본드 씨는 내 평생 대통령에 의해 이렇게 부끄러운 코멘트가 나오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 침략자 편에서 피해자를 비난한다. 이 클렘린이 완전히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융자나라 카후나 마사지 체어 셀리온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디어가 왜 브라질의 판사를 고소했는가? 브라질의 볼소나로 전 대통령이 지금의 그 룰라 그 이나시오 그 대통령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트럼프와 비슷한 거죠.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막 그 국회 같은 데 가서 싸우고 대통령 궁에 가서 그 드실바에게 이런 것을 한 혐의로 체포를 했더니 그 그것에 대해서 고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 트럼프 측에서는 이 판사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과 럼블에 뭔가 좀 불편하게 판결을 했다. 이건 정말 무슨 표현의 자유 위배다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몇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도드라져 보였다고 할까요? 좀 정리가 미흡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